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1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건강 정보 알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나이가 늘어날수록 우리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가지수인데요. 이 영양제를 먹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똑똑하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건강 정보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으로 구성된 오메가는 오메가3 저녁 식사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약발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D 역시 식사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드시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공복이나 아니면 식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영양제 똑똑하게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주치 365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좀 궁금한데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직접 상담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건강한 관절을 책임지고 계시는 허재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건강주치 365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생방송이라서 조금 긴장된 부분은 있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 이슈를 저희가 키워드로 살펴보는 한 주의 건강 이슈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이슈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는 글이 떴는데 대퇴사두근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인가요?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대퇴사두근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허벅다리의 전반부에 있는 근육입니다. 주된 기능은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할 때 무릎이 펴지는 무릎의 신전근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하여서 관절염 등의 중증상인 통증 등을 예방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하기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일부 흡수함으로써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근감소증인데요. 과거에는 근감소증은 사실 질병이라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여겨졌었는데 WHO에서 2017년도에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50세 이후로는 1년마다 한 1에서 2% 정도 근육이 줄기 시작해서 70세가 되면 전체 근육량이 한 반으로 줄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육의 감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을 유발해서요. 설명되지 않는 통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또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내과적인 문제들도 만들고요. 또 이제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기분 장애나 수명의 저하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은 하지에서 엉덩이 근육과 함께 하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무릎의 기능을 보존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무릎 건강에서 이제 전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꾸준히 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저희 시청자분들 좀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혹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집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1번 운동, 위에 있는 운동은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운동은 이제 하지 거상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각각의 방법을 보게 되시면 1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수건 하나를 준비하셔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무릎 아래쪽에 위치시킵니다. 이후에 대퇴사두근의 수축을 느끼면서 하지에 힘을 주게 되시면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게 되시는데요. 이때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세게 당기시면 더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세를 한 10초 정도 유지하신 이후에 힘을 풀게 되시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고요. 이런 운동을 한 10회나 20회를 한 세트로 한 3, 4세트 정도 시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지거상 운동은요. 편안하게 누운 상황에서 운동하지 않는 반대편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이후에 역시나 대퇴사두근을 수축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편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당기면서 30초 정도 들게 되면 이후에 10초 정도 버티게 되면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같은 식으로 한 3, 4세트 정도 하게 되면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운동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습관처럼 우리가 TV를 본다거나 누워서 쉰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하면서 얼마든지 습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1번 같은 운동은 앉아서 TV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보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네. 더욱더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원장님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보통은 1번 운동을 좀 변형해서요. 네. 의자에 앉아서 많이 하게 되고요. 아. 진료볼 때 중간중간 틈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실천을 하시면 무릎 건강부터 전신 건강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자리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의 이슈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와 또 운동 방법을 알려주셔서 오늘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노화와 함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환이면서 2019년도 통계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혹시 어떤 질환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좀 400만 명이나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게 뭐 혈압, 고혈압 뭐 이런 것들? 네. 네. 고혈압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 그중에서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흔하게 듣는 병이긴 하지만 정말 노후가 되면, 이 노년이 되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날,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 평소보다 더 좀 쑤시고 좀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거나 오늘 유난히 내 무릎이 좀 더 아픈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알차게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뭐 청춘의 병이다, 뭐 노년의 병이다, 뭐 이런 그 단어도 따라 붙더라고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기 전에요. 우선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릎의 구조는 뼈, 연골, 연골판, 인대, 관절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퇴골과 경골, 또 앞쪽에 슬개골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뼈의 그 관절면은 연골이라 불리는 한 2, 3mm 두께의 물음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인 연골판이 존재하는데요. 이 연골판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인대는 양쪽 옆에 측부인대와 중심부에 존재하는 십자인대가 존재하여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릎의 중요 구조물들은 관절막이라고 하는 막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마치 풍선을 생각하면 좋으신데 풍선 안에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들어있는 형태가 기본 무릎의 구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무릎 구조가 어떠한 퇴행성 변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든지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서 주변에 2차적 뼈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2차적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통증이라든지 혹은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관절염하면 무릎이 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계적인 마찰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관절염의 진행에는 염증 세포라든지 염증 매개 물질이라든지 이런 염증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릎에 생기는 가장 흔한 염증성 질환 중에 한 가지이어서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염제 등이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라는 그 질환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무릎이 좀 아프시거나 뭐 다른 곳에 이런 관절들이 좀 아프셔도 이게 뭐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아프진 않아. 다들 이 정도 아프다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좀 쑤시고 아프다 하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가장 늦은 것 같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 알차게 챙기시고 치료 방법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악화와 함께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릎만 좀 설명을 들었는데 뭐 팔이나 다리나 어깨나 허리나 관절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올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과사용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릎 관절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네. 무릎 관절은 체중을 부하하는 체중 부하 관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 조금 더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사람이란 동물이 어떻게 보면 이족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면 그 증상도 훨씬 더 심하고 또 그로 인한 불편감도 심하기 때문에 관절염 하면 무릎 이렇게 떠올리게 되시는 것이겠죠. 네. 이쯤에서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세 가지 원인, 그러니까 세 가지 그룹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환자 자체가 가진 원인들, 노화가 있겠죠. 또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별은 여성인 경우에 더 호발하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중이 비만인 경우에 더 악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가 가진 요소들의 무릎 자체 문제, 예를 들면 연골이 어떤 외상 때문에 손상이 된다든지 다리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오다리로 휜다든지 네. 무릎의 인대의 어떤 손상으로 인한 무릎의 동요, 흔들거림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염은 더 악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골절이라든지 세균 감염이라든지 통풍과 같은 관절 외적인 어떤 질병이 더 추가가 된다면 관절염은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별적으로도 그 여성의 그 좀 악화가 된다니 참 이런 거 좀 여성으로서 이제 조금 좀 불안한데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를 저희가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 뭐 이거 안 좋아 이거 관절에 안 좋을 걸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정말로 안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저희가 돌발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중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취미 활동이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퀴즈입니다. 1번이 달리기, 2번이 등산, 3번이 자전거, 4번이 고스톱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취미 활동이 아닌 것은 저는 고스톱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등산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절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일단 무릎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네 가지 모두 다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유발되는 것은 맞서서 네. 사실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도 아주 잘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심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 네 가지 취미 생활 중에서는 자전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올바른 운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네. 초심자가 하시기에는 외상을 입기 쉽고 연골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네. 등산 같은 경우에도 산을 오르게 되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이 부하돼서 내리막길에서 잘못하다가는 연골이나 연골판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막이 심한 등산을 다니실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 역시도 매우 안전한 운동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안장 높이를 잘못 지키시고 타시게 되면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무릎에 통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전거 운동은 비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매우 권유될 만하지만 안장 높이를 반드시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 네. 고수톱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좋지는 않아서요. 이유는 일단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네. 무릎을 꿇거나 혹은 양반다리를 오랫동안 하는 동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보다는 조금은 더 안 좋은 취미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등산할 때도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한다든지 자전거도 좀 안장 높이를 본인에게 맞게 좀 조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 이제 무릎에 찾아오게 되면 걷거나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진단을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진행의 정도라든지 관절염의 위치라든지 다리 정렬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엑스레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정상 엑스레이인 경우에는 뼈에 변형도 없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도 좁아지지 않은 그런 정상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러한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의 변형이 이전 사진을 보여주세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 자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거나 뼈에 변형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절염이 있을 때에 관절염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역시 엑스레이로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1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관절염을 나누게 되고요. 그 판단 기준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가 1단계의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좁아지는 것을 1단계로 표현을 하고 네. 4단계가 되면은 뼈와 뼈가 그림에서 보면 가장 우측 사진처럼 네. 다 붙어버리게 되면은 와. 우리가 4단계 관절염, 중증의 관절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절염의 위치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릎은 무릎의 안쪽, 그러니까 내측이 있을 수 있고 또 무릎의 외측이 있을 수 있는데 관절염이 이제 바깥쪽이 좁아져 보이면 외측 관절염, 또 안쪽이 좁아지면 내측 관절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대퇴슬개 관절이라 해서 앞쪽 관절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확인해서 이런 관절염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서는 다음 사진, 다리의 정렬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리의 정렬은 어려운 단어로 중립이라든지 외반이라든지 내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서는요. 네. 일자다리, O자형 다리, X자형 다리를 맞아요.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중립정렬이라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자다리를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반이라 하는 것은 O자형으로 다리가 둥글게 휜 것을 의미하고 외반이라는 건 X자형 다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내반이나 외반은 어떤 선천적인 이상이나 성장기 시의 비타민의 결핍, 또 골절 등의 결과로 생길 수 있지만 관절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무릎의 안쪽 관절염이 심하기 때문에 더 호발하기 때문에 네. 다리가 오다리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다리가 내반, 즉 오다리로 변형이 돼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역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뭐 관절염에 의해서도 찾아올 수 있는 뭐 그런 다리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지만 엑스레이로 이제 조금 우선
진단은 내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볼 때는 MRI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MRI는 아까도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을 실제적으로 보는 건데요. 뼈와 뼈 사이의 빈 공간, 저 관절 간격이라는 건 사실 연골판하고 연골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엑스레이로는 뼈만 확인하는 것이 연골이나 연골판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골판 및 연골, 인대 등의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좀 아프다, 쑤시다, 평소보다 더 좀 통증이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 다니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좀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초기, 중기, 말기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상은 통증이 되겠는데요. 관절통이란 것은 무릎을 딛거나 사용할 때 시큰거리는 느낌을 관절통이라고 하고 네. 이런 관절통과 함께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부종 및 삼출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에 대해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가동 범위의 제한, 즉 다 구부러지지 않거나 다 펴지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고 걷는 것도 좀 쩔뚝대게 되고 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들리는 마찰음, 또 무릎의 변형들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증상은 사실은 뭐 매일매일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지만 사실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심해진다고 보는 것이 많아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19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을 하고 좀 이렇게 집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프기는 해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을 본인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맞는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2번, 뭐 무릎을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나는 것. 걷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끼고 절뚝거리게 된다든지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아프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든지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또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든지 점점 다리가 휘어서 무릎 사이가 벌어져서 주먹이 하나 지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증상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이상 되신 경우에는 관절염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두세 개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내가 관절염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 몇 개나 좀 해당이 되나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중년의 불청객이라고 부르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방금 자가 진단을 해봤는데 나 관절염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신다거나 혹은 최근에 계속해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병원에 아직 못 가보신 분이라거나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으로 바로 저희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치료가 적용이 된다기보다 뭐 환자의 상태라던가 뭐 환자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료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치료 단계는 크게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이 두 가지로 큰 분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 증상을 조절해보는 자가치료 및 병원에서 시행하는 약물 및 주사치료가 있을 것이고요. 수술적 치료는 종류가 많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와 교정 절골술, 또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환자가 느끼시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관절염이 엑스레이상에서 얼마나 심하고 MRI에서 얼마나 심한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환자의 나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나이가 젊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비수술적 치료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할 것이고, 나이가 많고 증상이 심하시다면 수술적 치료를 좀 더 고려해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증상의 정도, 관절염의 정도, 그리고 뭐 환자의 나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보존적 치료냐, 수술적 치료냐 뭐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려다가도 제일 많이 좀 겁을 내시는 부분이 병원에 가면 다들 수술하자고 할 걸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사실 모든 치료의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자가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치료는 이제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간헐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해당이 되시고요.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중등도 이상의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이 되시고, 모든 환자가 반드시 수술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가 어떤 것들이 좀 지금 존재를 하는 걸까요? 한 가지씩 보시면, 일단 보존적 치료 중에 자가치료는 일단 환자분께서 내가 생활 습관 중에 무릎을 많이 구부린다든지 계단을 많이 다닌다든지 쪼그라드는 것을 많이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런 활동들을 조절하는 활동량 조절, 또 어떤 체중 비만이 있으시면 체중 감량, 또 적절하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적절한 운동들, 또 냉찜질, 온찜질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냉찜질은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거나 이렇게 열감이 있을 때 시행하시면 좋고, 온찜질은 이러한 붓기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좀 뻑뻑하거나 시끄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보조기 착용이나 지팡이 사용은 체중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이 있고요. 평평하고 굽이 나고 부드러운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가 치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의 기본이 되시고요. 실제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시고도 반드시 이후에도 필요한 어떤 치료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찜질, 온찜질,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고 이러한 것들이 자가 치료 방법이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꼭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줄여서 말하는 소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연골 보호제 정도만 복용하셔도 괜찮고요. 소염제 등을 오랫동안 복용해서 속쓰림 등의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도포용 소염 진통제, 바르는 진통제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 내 주사요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골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주사는 무릎 내에다가 어떤 윤활유를 넣어줌으로써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치료가 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물차는 삼출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바르는 연고인 것 같네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퇴행성 관절염을 뭐 이렇게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 관리라던가 뭐 약물이라던가 이런 보존적 치료로 좀 해결을 하면은 당연히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조금 불가피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여러 가지 수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관절 내시경, 그다음에 교정 절골술, 또 인공관절 치환술이 어떻게 보면 관절염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자가치료나 약물치료 같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관절염이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아서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수술은 최대한 미뤄서 나는 보존적 치료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볼래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충분하다고 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증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 있어서 적어도 수개월 정도의 보존적 수개월 치료는 정도. 필요하고요. 증상이 이제 수개월을 기다릴 만큼 심각한 통증 등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조금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방금 이제 좀 빠르게 자료가 좀 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해야 할 때 지금 바로 이제 초중기에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방법이 바로 나왔어요. 네. 이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인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관절 내시경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떤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무릎에다가 아주 작은 절개를 가한 뒤에 저런 카메라를 삽입을 해서 네. 이제 실제로 관절 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절개를 통해서는 내시경 도구가 들어와서 연골을 다듬거나 연골판을 다듬어서 연골 및 연골판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중기 정도의 비교적 진행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적합한 수술 방법이고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출혈 등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더하기 이제 우리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고령이라든지 어떤 만성 질환자한테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는 정형외과적인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중에서는 환자한테 부담이 가장 적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 작은 절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흉터에 대해서 또 불안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나 그 흉터는 생각하면 보통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개 정도의 구멍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한 2-3개 정도의 그러니까 절개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요. 그 절개의 사이즈는 보통 0.8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히 작고 수술 후 통증에서 회복 역시도 대단히 빠르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 내시경을 실제로 받았던 그 환자분의 사례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희가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70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평상시에 워낙 건강하시고 등산 등의 취미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등산하다가 하산길에 뚝 하는 느낌의 통증 및 소리를 무릎에서 들었고요. 이후에 발생한 그 통증 때문에 사실 걷기가 좀 힘들고 쩔뚝대야 되고 그런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네. 저한테 내원하시기 전에 이제 지역 병원에서 여러 번 물을도 뽑고 소염제도 복용하셨으나 이제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셔서 이제 저한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시행한 신체 검진상에서는 무릎의 안쪽에 통증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었는데요. 엑스레이는 그림처럼 사실 초기 관절염 정도의 수준이고 크게 연세에 비해서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은 통증이 있고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께 추가적으로 MRI를 시행하였고요. MRI상에서 가운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무릎 안에 이렇게 하얗게 물이 삼출액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판의 일부가 찢어져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 MRI상 퇴행성 연골판 파열은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초기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큰 수술적 치료보다는 관절 내시경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네, 같은 다음 분이시죠? 사진을 보면 이게 네.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카메라, 작은 카메라가 무릎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카메라
카메라 끝에서 얻어진 영상 정보를 통해서 수술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사진을 얻어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골과 연골,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존재될 반월선 연골판이 찢어져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져 감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 가위 같은 것을 삽입해서 저런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다듬어내는 것만으로도 연골판의 원래 모습과 비슷한 준하는 정도의 연골판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환자분은 증상이 거의 바로 즉시에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수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에 의한 통증도 많이 적게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70세 분의 관절 내시경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방법으로 교정 절골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수술법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두 번째 수술적 치료 방법인 교정 절골술입니다. 우리가 교정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관절염의 진행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관절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초창기에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관절 간격의 좁아짐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도 일자 다리로 정렬도 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한 관절염이 되면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리의 정렬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무릎의 내측의 관절염이 비교적 잘 호발하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 발생해서 무릎 안쪽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다리가 오다리로 변하게 되는 내반이 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골술은 이러한 내반을 다시 중립으로, 즉 오다리를 다시 일자다리로 펴게 함으로써요, 증상을 예방하고 그다음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자료 화면으로 설명 들어볼까요?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리가 오다리로 쉬게 되고 체중이 사실은 무릎의 중앙에 이제 가해지다가 무릎의 안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기 때문에 네. 통증 등의 증상이 무릎의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교정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교정절골술이기 때문에 절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리를 교정하게 되면 다리 정렬이 다시 일자로 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중이 안쪽에 집중되던 그런 체중 부하를 네. 내측에서 외측,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게 되기 때문에 안쪽에 가해지던 체중이 사라지게 되니까 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게 되고요. 네. 관절염 역시도 한 10년 정도 지연하시는 효과가 있은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교정 절골술이 이렇게 뭐 중장년층의 활동이 활발한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막 관절염 증상이 시작된 좀 젊은 분들에게도 시도가 가능한 치료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관절염은 치료 대상이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일단은 아까 엑스레이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의 안쪽의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한 하지의 변형, 그러니까 다리가 옷자형 다리인 내반 변형으로 변형된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시는데 네. 나이군은요, 40대 한 중후반부터 60대 초중반까지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한테 해당이 되시고 관절염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셨거나 네네. 나이가 70이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해당이 되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다리 정렬이 일자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네. 증상이 완화되고 관절염이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10년 정도 지연이 되게 되니까 네. 인공관절을 나중에 시행하시게 되더라도 인공관절 시행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요. 네. 자신의 관절을 계속 유지해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절골술은 사실은 절개가 한 4, 5cm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고 네. 수술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을 부분 절제를 한다든지 연골판을 봉합한다든지 연골을 재생을 한다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등의 시술 역시도 같이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정절골술은 장점이 꽤 많은 수술이지만 대신에 대상이 되는 환자군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이제 시술과 함께 더불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공 관절을 조금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거에도 이제 사례 사진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60대 남성이신가 봐요. 어떤 사례였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환자분은 60대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수년간 이제 무릎이 아팠던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 통증이 약화되면서 발을 딛기가 힘들어서 쩔뚝대면서 오셨고요. 신체 검진상에서는 당연히 보행 장애가 있고 무릎의 안쪽에만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해봤더니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엑스레이처럼 오른쪽 다리는 비교적 관절 간격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네요. 왼쪽은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리 전체 엑스레이를 확인해봐도 오른쪽 다리는 다리 정렬이 일자로 좋은데 왼쪽 다리는 오다리로, 즉 그러네요. 양다리가 짝짝이 다리가 돼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정밀 검사를 위해서 MRI 시행해 보니 무릎 안쪽에 연골판이 찢어져 있고 또 연골이 닳아서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런 분들이 다 중장년층이면서 무릎 내측에 관절염이 있으시고 다리 정렬이 무너진 환자분이시기 네. 때문에 절골술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골술을 시행하기 전에 내시경을 먼저 확인을 해서요. 내시경으로 찢어져 있는 연골판도 좀 다듬고 그다음에 망가진 연골도 미세천공술 등의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너진 정렬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골에 대해서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시면 그림처럼 다리 정렬이 오다리에서 일자다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렬이 회복되게 되면 일단 무릎 안쪽에 있던 통증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관절염을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일까요? 네, 8969번님의 문자인데 50대 여성분이시고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 건 아닌데 계속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지금 어떤 사실은 단계죠?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나이는 비교적 젊으신 분이시고 그러게요. 엑스레이가 걱정이 되고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관절염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무릎에 뭐 물이 찼다거나 그런 기타 다른 이제 관절염 증상은 거의 없는 편인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통증을 통해서 병을 내원하시게 되는데 첫 치료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의 자가 치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중 감소라든지 네. 또 활동량 조절이라든지 또 병원에서 하는 소염제라든지 연골 주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가 치료와 기본적인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네. 증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통증이 잘 오랜 기간, 뭐 한두 달 지나도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내 무릎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신다면 엑스레이상에서는 사실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무릎 안에 있기 때문에요. MRI를 통해서 연골판이나 연골 또 뭐 다른 인대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정밀 검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50대 여성분의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시고 계속 안 좋아진다 할 때는 MRI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치료 방법을 좀 수술적인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시경과 또 절골술을 찾아봤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 두 가지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조금 미뤄두고 싶었던 그 수술 방법이 이제 등장을 그렇죠. 해야겠죠. 뭐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맨 마지막 단계 관절염이 되게 되면 이제 수술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그 절골술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 그러니까 70세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고령 환자분에서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상에서 4단계 정도의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가 다 닿아버린 그런 관절염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중증 관절염은 지속적이고 강한 통증이 있고 관절의 구축, 그러니까 무릎이 다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는 증상이 대단히 심하고요. 걸으실 때 오다리가 너무 심해서 뒤뚱거리면서 걷게 되거나 혹은 쩔뚝대는 게 너무 심해서 뭐 한 10m도 못 가고 쉬어야 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술의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방법은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관절면을 절개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제거된 관절면에 대해서는 금속으로 된 치환물을 거기다가 대신 덧입히는 건데요. 그냥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는 큰 금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이해가 편해서요. 네. 망가진 관절면을 제거해내고 거기다가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더 씌운다. 금속 재질의 네, 인공관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환자의 나이가 대단히 중요해서 나이가 젊으시다면 관절염이 좀 심하셔도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시도하셔서 통증 등을 좀 다스렸다가 나이가 많아지신 다음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 네.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대단히 심한 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의 동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는 뭐 70대도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노년층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인공치환 관절술 방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좀 종류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라 하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사실 두 가지. 이제 망가진 관절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엑스레이상에서 내측의 구획인지 외측의 구획인지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관절염이 한쪽 구획에만 이제 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관절염이 무릎 전체, 무릎의 안쪽, 바깥쪽, 앞쪽 다 심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에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바꾸는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무릎 안쪽, 바깥쪽, 앞쪽 세 구획이 다 망가진 경우에는 전체 관절명을 다 바꾸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또 가동 범위를 또 회복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수술하면서 다리 정렬도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다리로 휘어서 심한 관절염 오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다리 일자다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낙후됐었지만 최근 들어 의료기술이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더라도 수혈은 이제는 거의 안 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도 매우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 수술하고 뻗정다리 된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네. 또 고령에서의 또 수술이 가능해서 80세 이상 분들도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수술 많이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한 번 마취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신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도 수술이 가능하군요. 예. 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 이렇게 지금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79세 환자분의 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80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7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사실은 한국 나이로 치면 벌써 80세가 넘으신 거죠. 오다리가 심하시네요. 네, 예. 수년간 아프셨고 사실은 대단히 오랫동안 아프셨을 겁니다. 많이 참으셨겠죠. 참으시고 주사 맞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약 먹고 계속 버티시다가 네. 점점 오다리가 심해지고 무릎이 일단 다 펴지지를 않고 걸을 때 아파서 뒤뚱거리고 10분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자제분들이 보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시겠으니까 모시고 오시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제 무릎의 안쪽은 뼈와 뼈가 다 닿아서 이제 관절 간격이 거의 없는 4단계 관절염이고 다리가 이제 5다리로 매우 심하게 변해 있는 마지막 단계 관절염입니다. 환자분은 79세 만으로 79세 그러니까 80대 여성분이시지만 사실 비교적 건강하시고 고혈압, 당뇨 외에는 다른 그런 내과적인 그런 기저질환은 없으신 분이셔서 네. 양쪽을 동시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한 번 마취로 양쪽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절개를 가하고 망가진 관절면을 금속의 치환물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관절면에 저렇게 금속 치환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뼈의 모양을 바르게 잡기 때문에 수술 전에 오다리도 역시 다리가 다 펴지게 되고 예전에 아팠던 관절면은 이제는 금속으로 다 치환이 된 거기 때문에 통증들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환자들은 이제 수술은 하면 안 된다더라. 그거 뭐 다리를 못 편다더라. 못 구부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인공관절 치환술 부작용이라고도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수술 후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절개를 가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한 3, 4일 정도는 좀 많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통증은 이제 그 뒤로 점차 감소하지만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통증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무통주사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수술 통증들은 많이 요즘에는 많이 조절되는 편이고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금속 치환물이 내 무릎에 들어가는 거라 즉 내 몸이 아닌 성분이 무릎 안에 들어가는 거라 아주 낮은 확률로 감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고령에서
통해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증증 같은 내과적인 합병증들이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갖추어진 시설에서 숙련된 의사한테 잘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실 좋은 시설에서 숙련된 의사한테 잘 받으면 문제 없이 아주 고령까지도 잘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치료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치료 방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만 필요하다. 보존적 치료의 기본은 생활습관 교정 등과 같은 자가치료,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하며 수술은 증상 및 관절염의 정도, 나이를 고려해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좀 빡빡하게 좀 내용들을 채워서 달려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서 답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짧게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들어볼까요?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이에 들어갔다에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역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절염의 아주 기초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릎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를 통해서 건강한 무릎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우리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꿀 같은 이 좋은 목소리로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 365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